얼마 전 올려드린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제조 물량을 베트남 공장으로 일부 이전하려던 계획을 철수하면서 이유가 어찌됐든 베트남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철수한 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연이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철수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기존에 있던 한국 공장과 사업장까지 계속해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마저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일명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 산업기지에 국내 유턴을 뜻하는 리쇼어링을 이처럼 추진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건비의 절감보다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이젠 기업들도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훌륭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일자리를 증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의 효성은 베트남에 대대적으로 건설을 계획 중이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울산 공장에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급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연간 1250톤의 생산량을 4배 늘려 5000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라미드는 400도 이상의 열을 견디고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한 신소재로 방탄복이나 특수호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게 있어서 효성은 삼성 못지않게 중요한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조현준 회장은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베트남을 제2의 생산기지로 정하면서 적극적인 베트남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베트남 경제에 큰 역할을 했지만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라미드 생산 라인의 국내 유턴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성은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 반경을 넓혀왔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효성의 이번 국내 유턴 결정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일본에게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자업체인 샤프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컴퓨터 생산 이전을 결정했고 유명한 게임업체인 닌텐도 역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콘솔 생산 일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의 국내 유턴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손해보는 격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모아보았습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 자기들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가 불리해지니 바로 배신해버리는구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인건비가 절대 싼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존심 지키려다 자기들만 손해보는 거지 뭐. 일본은 그냥 앉아서 떡이나 먹으면 되니 굳이 한국을 욕할 필요도 없다. 전염병 사태가 발병하고 제일 위험 지역이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곳이 한국인 건 사실 아닌가? 그리고 이번 클럽 집단 감염만 보더라도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진다. 우리야 고마울 뿐이다. 한국 기업에 들어갈 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본 기업에 베트남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손해볼 게 없다. 간만에 고맙다 한국. 한국이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해놓고 불량으로 반품이 계속 생겨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성공이라고 했다가 바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이제는 익숙하다. 언제나 배신이 판치는 나라. 베트남 국민들도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느꼈을 거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기업만 들어가더라도 한국 기업이 빠진 자리는 몇 개월이면 복구될 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 그래도 중국으로 기술자들이 맨날 도망가는데 한국으로 기업을 옮긴다고 기술 유출이 안 될까? 기술 유출이야 어차피 벌어질 일인데 그냥 인건비 싸게 베트남에 있는 게 더 옳은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는 한국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과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국내 유턴 정책으로 인한 삼성과 효성 등 국내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철수가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해외 반응이나 뉴스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프렘프씨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당사자이며 아직도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뻔뻔한 전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죗값을 회피하는 몇 년 동안 미쓰비시 중공업은 하늘의 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새로운 뉴스와 함께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지난 6일 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14살이던 1944년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에게 속아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입니다. 일본은 1937년 7월 중일전 이후 1945년 8월 태평양전이 끝날 때까지 수십만 명의 조선인 남성을 강제 연행했고 상황이 확대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들까지 강제징용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가장 많은 조선인들이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중심 대상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재벌은 계열사만 1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업 성장의 기반이 일본 군국주의가 팽배하던 역사적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만들던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대의 항공 및 방위산업 회사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 보잉과 협력해서 일본의 조립 및 검사 라인을 깔고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는 처음으로 조립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태평양 해상에 추락하는 바람에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최신 전투기의 추락 원인을 놓고 조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은 최첨단 전투기와 대형 여객 항공기를 생산하는 항공산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수많은 실패와 엄청난 투자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라는 식의 일본은 최첨단 전투기 개발 능력이 없다 라는 단정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특집 기사는 시작부터 일본이 개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국뽕들 뿐이다. 그것은 야밤에 헛꿈을 꾸는 망상가들이지 라고 합니다. 일본이 F-35A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 생산 조립한다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더 비싼 돈을 내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에 따른 FACO는 F-35A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종 조립일 뿐이라는 거죠. 일본이 담당해야 할 구성 요소의 생산도 거의 없으며 기술 이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엉뚱한 조립을 하기 위해 높은 초도 비용과 조달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기를 원했다면 미국을 파트너로 삼으면 안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처음부터 기술을 이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과 비밀 계약을 하고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섰다면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도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스스로 개발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산과 조직 자체가 소극적으로 짜여 있다고 합니다. 진작 전투기 개발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허세로 일본 국민을 속였다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꿈은 이렇게 접어야 한다면 대형 여객 항공기의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동안 8천억엔 약 9조 1,400억 원을 투자하고 단 한 대도 납품하지 못한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도 결국 오늘 세상 만사 다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는 10년 이상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악몽의 프로젝트입니다. 10년 동안 개발 완성, 시범 비행, 납품 연기 등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납품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90석급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규격 문제가 부딪히니까 100석과 70석 제트기도 동시에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개발 계획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2020년 첫 납품을 결국 취소하면서 스페이스 제트 6번째 납품 연기라는 뉴스가 언론에 도배됐습니다. 이런 취소 발표와 함께 2021년에는 반드시 납품 가능하다. 그런데 2019년 결산에서 1753억엔 약 1조 9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 3월이 되면 스페이스 제트 손실액은 2,700억엔 약 2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손실 보고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차라리 때려치워라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최소 1,500대 이상을 팔아야 하는데 아직 한 대도 못 팔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은 11일 발표한 2020년 3월기 회계 결산을 295억 3,800만엔 약 3,374억 원 적자로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20년 만에 적자라고 해서 일본 언론에서 충격적이라고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C19 사태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적자 원인은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 때문입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천문학적인 돈만 쏟아붓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2020년도 개발비를 전년도의 절반가량인 600억엔 약 6,852억 원으로 싹둑 삭감하기로 했다고 오늘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납품 계획도 취소가 되었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본 언론은 냉소적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죗값도 치르지 않겠다는 전범 기업이 최첨단 전투기와 대형 여객 항공기 꿈을 꾸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늘은 그냥 놀고 있답니까? 부지런히 벌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헛된 꿈을 꾸면 꿀수록 폭망의 길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